옛날 옛적 천군촌이라는 산골 마을에 연화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3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된 지 어느덧 2해가 지나 있었지요. 연화는 단아한 얼굴과 고운 몸매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을 어귀의 널찍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간다 하니 마을 사내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에구, 연화 처자 절이 곱고 얌전한데 혼자라니 안타깝구먼. 그러게 말일세. 얼굴은 백옥 같고 허리춤은 버들가지 같지 않은가. 쉿! 목소리 낮추게. 어르신들 들으면 무슨 말 듣겠나. 남정네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입맛을 다셨고 반면 마을 안 사람들은 그녀를 질시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저 과부, 혼자서 저리도 깔끔한 건 무슨 까닭일까. 밤마다 누굴 들이는지도 모를 일이지 않겠어. 그러나 연화는 그런 험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빨래를 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정갈했지요. 연화의 집 마당 한켠엔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남정네들은 저마다 괜한 기침을 하며 시선을 거두지 못했지요. 어이쿠, 저리 고운 처자가 우물물을 어깨에 메는구먼. 아이고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언제나처럼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뒷산에서 나무하러 내려오던 젊은 사내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이마가 반듯하며 도포 자락에 먼지가 묻은 걸 보니 여행길에 오른 듯한 모습이었지요. 사내는 연화의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아니, 과부님, 무거워 보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놀란 듯 사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당황해하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신다 하니 걱정이 되어서 도움은 고맙지만 익숙한 일입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어깨에 얹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드러난 발목을 사내는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허허, 저 총각 눈이 빠지겠구먼. 완전히 홀렸어.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내들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내는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 자리를 떴고 연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방 안에는 왠지 모를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이리 일찍 가셨습니까? 이렇게 허전한데. 그녀의 한숨은 적막한 밤 공기 속을 타고 퍼져나갔고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술 취한 사내 하나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틀비틀 연화의 집 담벼락으로 다가온 그는
갑자기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허허, 과부님, 이리도 외로운 밤을 혼자 지내시니 내가 위로를 드려야겠소. 연화는 놀라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서 나가세요. 그러나 사내는 취기에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내인지 곧 알게 될 것이오. 그 순간 연화는 방 구석에 물동이를 들어 그대로 사내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아이고야, 사내는 바닥에 쓰러졌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비명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곧 쓰러진 사내가 끌려나갔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술에 취해 과부 집에 들어오다니 연화 과부 힘이 대단하구먼. 물동이로 저렇게 때리다니.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그 눈빛엔 연화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이전처럼 쉽게 넘보지 않게 되었지만 그 눈길에는 어딘가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의 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젊고 단정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그녀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내였습니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 여기에 닿았습니다. 혹시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만. 연화는 망설였지만 사내의 공손하고 부드러운 눈빛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전 과부입니다. 소문에 민감한 마을이라 아침 일찍 떠나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민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침상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사내의 모습. 낯선 설렘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요. 한편 별채에 머물던 사내도 잠 못 이루고 마당으로 나왔고 마침 물을 마시러 나온 연화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군요. 예, 잠이 오질 않아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연화는 얼굴이 붉게 물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 곤란합니다. 하지만 사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놀라 올려다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연화는 황급히 손을 뿌리치며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과부님, 그대는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일어나자 사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다만 별채 구석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과부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독염 드림. 연화는
쪽지를 조심스레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분이네요. 왜 이리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녀의 두 뺨에는 어느새 연분홍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떠난 지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연화는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별채를 힐끔거리곤 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연화는 고개를 흔들며 부엌에 물을 올렸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연화는 평소처럼 뒷산 자락에 있는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숲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은 허전하기만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우렁찬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람? 연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만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거대한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연화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꺄... 연화가 눈을 감은 순간 어디선가 날쌘 그림자가 나타나 늑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화님,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은 칼도 없이 맨손으로 늑대와 대치했고 재빠른 몸놀림으로 늑대의 옆구리를 가격하자 짐승은 으르렁거리며 도망쳐갔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도겸은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네.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둘은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달빛은 숲 사이로 스며들었고 잎사의 너머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도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 천군촌에 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스승님의 유언을 따라 이 마을 뒷산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연화는 순간 놀란 눈으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천군촌 백운산 아래 진귀한 문서와 옥구슬이 묻혀 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조정의 큰 변란을 막을 단서라고 도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 마을을 잘 아는 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화님이시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내일 밤 달이 기울 즈음 뒤뜰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보물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 무엇보다 왜 그가 자꾸 마음을 흔드는 걸까? 다음 날 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도겸은 이미 약속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님, 오셨군요. 마을 사람들은 다 잠든 것 같아요.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백운산 기슭으로 향했고 도겸이 펼쳐든 지도를 따라 나무 아래 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기우제 터로 쓰였던 자리네요. 아이들도 근처에 오지 않던 곳이죠. 도겸은 조용히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둘은 번갈아 가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고 나서 툭 소리와 함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도겸과 연화는 숨을 죽이며 흙을 걷어냈고 그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겸이 상자를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문서와 은은한 옥굿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는 문서를 펼쳐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적혀 있나요, 이건? 조정래의 모반을 계획한 자들의 연판장입니다. 모반이요. 이것이 궁에 전해지면 많은 이들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도겸을 바라보았고 도겸은 상자를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님, 오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 뭔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면 곤란해요. 어서 돌아가야 해요. 두 사람은 상자를 싸들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마음은 뒤숭숭했습니다. 도겸은 다시 떠났고 그가 남긴 쪽지는 방 한켠에 조심스레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날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의 집 마당 앞에서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도둑이다. 연화 과부가 도둑놈과 한통속이라더라. 뒷산에서 뭔가를 몰래 파냈다고 하지 않느냐. 연화는 놀란 얼굴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네가 그 젊은 사내랑 밤마다 몰래 만나는 걸 보니가 있어. 그건 뭘 했느냐? 그날 밤 뒷산에서 포졸은 날카로운 눈으로 연화를 몰아붙였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원로인 노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들 증거도 없이 이 여인을 끌고 가는 게 옳은 일이요. 목격자가 있어 밤에 둘이 산을 올랐다는 소문도 있고 말만 가지고 사람을 단죄할 수는 없지. 나서서 알아보겠소. 며칠만 기다리시오. 그 말에 포졸 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만 기다리겠다. 그동안 아무도 떠나면 안 된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연화는 주저앉아 노인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괜찮네. 하지만 그 사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곤란하겠군.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도 불안했습니다. 도겸은 과연 돌아올까? 연화는 사흘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장독대 옆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해요. 그 과부 결국 무슨 짓을 벌인 게지. 밤마다 남정네랑 뒷산에 다니더니 뭔가 파낸 건 확실하다던데 역적들 보물이라더라. 들리는 말로는 조정을 뒤엎을 증거가 그 안에 있었다더구먼.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떨리고 눈갠 며칠째 다크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연화의 집 대문이 쿵쾅거리며 열렸습니다. 조정의 명으로 나왔다. 이 집에 사는 연화란 여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 대장이 외침과 함께 안으로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뒷담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연화는 놀라 두 손을 모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죄도 입 다물어라. 그대가 숨겨준 그 젊은 사내. 그자가 바로 역적의 우두머리다. 순간 연화의 두 다리는 힘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너희가 함께 뒷산을 파헤친 것을 들은 이도 있고 밤마다 정체 모를 그림자가 너의 집에서 나가는 걸 봤다 하지 않느냐?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그럼 정말 그 과부가 허참. 우리 마을이 어쩌다 일이 되었대. 포졸들은 연화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겸. 아니, 그분은 저에게 보물 이야기를 입 다물라 네가 입을 여는 순간 역적들과 함께 처형될 수도 있다. 포졸들이 연화를 묶고 끌고 나가려는 순간 마을의 원로 노인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들 하시오. 이 여인이 정말 역적과 내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소. 연판장과 관련된 자가 그녀의 집에 묵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오. 그러면 그 자를 잡아오면 될 것이지. 어찌 여인의 죄를 단정하고 끌고 가려 하오허. 조정의 명령이니 더는 묻지 마시오.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겸, 자네가 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여인은 참화를 면치 못할 텐데. 연화는 곧바로 포승줄에 묶여 조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멀어지는 고향의 들녘과 뒷산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념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요. 한양으로 향하는 수레 안. 그녀는 조정에서 무슨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판장, 역적, 모반. 그녀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속에서 자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궁궐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인 대전에서는 그녀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과부 연화, 안으로 들라. 무거운 쇠문이 열리고 연화는 허리를 숙인 채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그 앞에는 위엄 있는 대신들이 앉아 있었고 정중강에는 100발의 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천군촌의 연화냐 예 송구하오나 전 죄가 없습니다. 그대가 보관한 상자에서 나온 문서가 바로 모반의 연판장이라 하더구나. 그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겠지. 연화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 상자는 도겸이라는 분이 가지고 떠났습니다. 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도겸이라 그 이름이 거론되자 좌우의 대신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궁의 정문에서 급히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젊은 관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하를 뵙고자 합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사옵니다. 그 젊은 관리의 이름은 바로 도겸, 아니 본명 이도현, 임금의 밀명을 받고 역적의 연판장을 추적하던 비밀 관료였던 것입니다. 임금은 대전으로 도겸을 불러들였고 대신들과 함께 그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도겸은 무릎을 꿇고 두루마리를 바쳤습니다. 전하, 제가 찾은 문서는 조정 내 고위 관리들과 지방사대부들이 연서한 영모의 증거이옵니다. 오호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연판장이더냐. 예, 또한 이 문서를 찾기 위해 천군촌의 연화라는 여인이 큰 도움을 주었사옵니다. 그녀는 역적이 아닌 정의를 따른 자입니다. 임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면 지금 그 여인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포졸들의 오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이런 통탄할 일이 있나 여봐라. 당장 연화를 대전으로 들라 하여라. 연화는 눈이 부신 대전의 조명 아래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움츠린 채 무릎을 꿇었고 임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과부 연화냐 예. 전하 송구하오나 저는 그때 도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연화님.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연화는 눈을 부릅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해 독염님. 제 본명은 이도현. 전하의 명을 받아 영모의 증거를 추적하던 중 연화님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연화, 너의 누명은 벗겨졌느니라. 도현이 모든 것을 밝혔도다. 또한 너는 조정에 큰 공을 세운 자이니 그 보답을 내려야 마땅하다. 전하, 과부나옵니다. 너를 정삼품 부인의 자리로 봉하노라. 백성의 모범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거라. 연화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이, 긴 밤을 삼키던 한숨이 이제야 눈물로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도현과 연화는 임금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되었고 연화는 정식으로 조정의 부인이 되어 한양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화려한 삶보다 자신들을 처음으로 이어준 천군촌을 잊지 못했습니다. 연화, 우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고향이기도 하니, 그래요. 도겸, 아니, 도현님, 저도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천군촌 입구에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수말과 기수들이 앞뒤를 호위하고 붉은 깃발에는 정삼품 부인 입촌이라는 글씨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이쿠야, 저게 누구야 아니, 저 가마, 설마 그 연화 과부가 탄 것이냐?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몰려나와 입구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마의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비단 신발이 땅에 닿자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연화였습니다. 한때 마을 남정네들의 시선과 아낙네들의 험담에 시달리던 그녀가 이제는 나라에서 내린 정삼품 부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뒤를 따라 내려선 남자 역시 단정한 도포에 흑삽관을 쓴 인물. 바로 의정부 좌참찬 이도현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해 뜨기 전에 여명처럼 조용하면서도 우렁찼습니다. 아이고, 인 마님이시여. 저희가 예전에 눈이 없어서. 어휴, 마님 전에 제가 좀 실례가 많았습니다. 꼭 용서해 주십시오요. 그동안 연화를 헐뜯던 이웃들이 저마다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짧은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도현은 다시 예전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도현이 미리 손을 봐두게 했는지 새 기와로 단장되어 있었고 장독대에는 고운 꽃무늬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발을 딛자마자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대여, 이제야 제가 돌아왔습니다. 도현은 연화의 곁에 다가와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 속엔 봄 냄새가 감돌고 그리운 이들의 추억이 가만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조용히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안채로 글을 들이며 따뜻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이장님께서 무슨 일로? 마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날 마님께서 홀로 사시던 때 저희가 너무 무지했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말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연화는 차를 조용히 내려놓고 이장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느라 고단했던 것이지요. 그의 눈가엔 살짝 눈물이 고였고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천군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와 도현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관직은 유지하되 대부분의 날을 천군촌에서 보내며 백성들의 삶을 도왔고, 연화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앉아 붓글씨를 쓰는 모습은 한때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모습만큼이나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를 헐뜯던 아낙네들은 이제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연화에게 인사를 드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리 아이가 한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글씨체가 너무 엉망이라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연화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글은 마음을 닦는 거울입니다. 누구든 시작할 수 있지요. 봄이 무르익어 복사꽃이 마당가를 수놓을 무렵, 연화와 도연은 백운산 자락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정자 이름은 화심정, 하에신팅,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고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정자에 앉아 문득 말했습니다. 연화님, 처음 우리가 만난 그날 기억하시나요? 우물가에서 연화님의 물동이를 보며 저는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하다고 느꼈습니다. 연화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그 낯선 나그네가 제 운명을 바꿀 줄은.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연화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연님.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혼자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은 고요했고 우물물은 반짝이며 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도 눈물도 그분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나 봅니다. 그때 뒤에서 도현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연화님, 이제는 혼자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밤 공기엔 매화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연화는 한때 조롱과 수군거림 속에 살던 과부에서 나라에 공을 세운 부인이 되었고 천군촌의 빛이 되었으며 도현은 검은 비밀 속에서 빛나는 진실을 찾아낸 이로 기억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낙화 무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고난을 겪은 자에겐 반드시 결실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천군촌의 논두렁에는 연두빛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고 마당가의 매화는 어느새 연분홍 이파리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정성스럽게 차를 다렸습니다. 도현은 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조정의 서찰에 답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청소를 도왔습니다. 좌참찬 나으리께서 직접 부엌 뒤편까지 정리하시니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요. 아닙니다. 여긴 제 아내의 고향이고 이제 저의 삶터이기도 하니. 도현은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렸고 아이들은 그를
도현 아저씨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연화는 뒷산을 오르며 아이들에게 약초와 꽃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아낙네들은 그녀의 곁에 앉아 마음속 얘기를 나누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엔 어느새 웃음이 잦아들었고, 한때 편견과 험담으로 얼룩졌던 분위기는 고요한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와 도현은 백운산의 정지에 앉아 마른 바람 속에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연화님, 사실 연판장이 묻혀 있던 곳 외에도 이 지도에는 또 다른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이요. 예, 스승님께선 진짜 핵심은 두 번째 봉인 속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 지도에는 백운산 동쪽, 옛 절터라고 적힌 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불에 타 폐허가 된 사찰,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묻혀 있는 걸까요? 확신할 순 없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다음 날 새벽 다시 삽과 등불을 들고 백운산으로 올랐습니다. 안개 자욱한 산길을 따라 동쪽 끝 폐사지를 찾은 두 사람은 바위 아래 움푹 꺼진 자리에서 다시 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돌을 걷어내고 젖은 흙을 퍼올리기를 한참. 그때 딱 소리와 함께 목자의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는 비에 젖어 거의 썩어 있었지만 안에 담긴 천에는 조심스레 감싸진 작은 서책 하나와 정갈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찾은 자는 부디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연판장의 이면에는 억울한 자들과 참된 충신도 포함되어 있노라. 죄는 가려내야 하되 진심을 잃지 말지어다. 도현은 서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엔 연판장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 중 일부가 실은 강요와 협박, 생명을 위협받아 서명했다는 진술과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죄의 증거이자 동시에 용서의 근거군요. 조정에 전달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실이란 옳은 이에게나 억울한 이에게나 모두 필요하니까요. 며칠 뒤 도현은 조정으로 상경하여 해당 문서를 임금께 직접 전했고 임금은 다시금 깊은 탄식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완전해지는 법이로구나. 도현. 그대의 수고가 백성을 살리는구나. 임금은 도현에게 정경 청칭의 자귀를 내릴 뜻을 밝혔지만 도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은 지금이 가장 좋사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백성을 돌보는 일,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임금은 웃으며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도현, 그대 같은 자가 있어 이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그날 밤, 연화는 정제서 조용히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없이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전하께서 정경의 자귀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요? 당신과 이 마을이 있는 이곳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고 가장 소중한 자리니까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도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선 하얀 벚꽃 이파리가 바람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천군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제에 앉은 두 사람을 보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고요했지요. 그들은 우리가 잊었던 믿음이란 걸 다시 알려주었어요. 연화 부인은 과부가 아니었소. 세상의 꽃이었지.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도현은 조용히 붓을 들어 정자벽에 글귀 하나를 남겼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흐르던 눈물은 언젠가 맑은 샘이 되어 삶을 적신다. 연화. 그대는 내 삶의 봄이다. 연화는 그 글귀를 읽고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나의 겨울을 녹인 햇살이었어요. 백운산 아래 천군촌. 그곳에 살던 한 젊은 과부와 정체를 숨긴 한 나그네가 세상을 바꾸는 진실을 찾아내고 가장 따뜻한 사랑을 지켜낸 이야기.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 정자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조용히 나눕니다. 그땐 정말 몰랐지요. 그 과부가 나라를 구할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